부동산의 체질을 약화시킨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갈 건데,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 쪽에는 죄가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가요? 왜 아니라고 해? 그래요? 불인이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뭐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결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될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뭘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책임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덜해지는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움직여야지, 결정을 해야지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고 믿으시는 분과 내려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로다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려간다부터 두 분, 그리고 올라간다 한 분.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집값을 언제쯤 올라간다고 보세요? 언제? 지금? 그리고 여긴 언제? 지금이요? 내년 말 이후? 내년 말 이후. 네. 제가 생각할 때 집값을 지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거, 2, 3년 뒤에는 집값이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맞는 말이에요. 2, 3년 뒤엔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7, 8년 뒤에는 또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뉴스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얼렁벌렁 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진짜로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다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집값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송파잠실 쪽 올라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조금 올라간 걸로 표시까지 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 지금 마포 오셨으니까 마포도 보시면은 집값이 좀 올라간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로 다 발생하는 게 매수량이 줄고 있어요.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없다는 거를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심지어 2달 전에는 여기 있는 아파트에 그 집 안 팔리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던 그때 손님이 4명이 줄을 서서 있는데 제가 4번째로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더라고요. 그거 팔리니까 그 다음에 또 1억 올라간 거, 그것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팔리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 팔린 게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걸로 찍히는데, 물론 그전에는 8억짜리도 팔리고 9억짜리도 팔리고 10억, 11억, 12억까지 이게 가격대가 오락가락하면서 팔리는데, 그거를 보다 보면은 지금 발바닥에 사신 분들, 제일 처음에 와서 진짜 멘붕이 왔을 때 산 사람들이 딱 한 번씩 밑에를 찍어줬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2020년에 다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은 특히 매매로다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전월세를 광고를 띄워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시고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씩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굳이 한 명만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는 재방송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고 저도 유튜브에 또 올려가지고 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올린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한 8월서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그냥 속된 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제일 좋게 상황을 좋게 봤을 때 저는 보합이라고 봐요. 물론 이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다 퍼센테이지로 가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실제로는 3%도 안 될 것 같지만 5% 정도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95%가 지금 떨어질 일만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여쭤보면, 지금 또 여쭤보긴 그러니까 여쭤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더 이상 오르진 않을 테니까 라는 거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요인을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할지도 몰라요. 근데 떨어지는 요인을 갖다 보기 시작하면은 지금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흘러온 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 지금 떨어지는 요인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지금 수출 흑자가 1년 이상, 거의 1년 돼가고 있고, 적자란 게. 그리고 이 적자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적자가, 무역 적자가 얼마가 나면 그거에 따른 실업률이 또 계산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몇백억 달러가, 몇백억 달러가 아니구나, 몇천만 달러나 그렇게 만약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몇만 명이 직장을 잃는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은 지금 요번에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어났던 파동들, 97년도에 일어났던 전체적인 그 IMF 사태라든가,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2012, 13년도에 카드 위기라든가, 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위기가 왔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위기는 저는 중산층이 박살나는 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금융권은 IMF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체질 개선이 됐고, 그리고 특히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얘네들이 공익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기네 그 수익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걸 갔기 때문에 지금 손해볼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본 충당 비율도 얘네는 충분히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기업이 빵꾸가 나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돈들을 확보를 해놨다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1금융권은 탄탄하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1금융이 탄탄해진 대신에 얘네들 탄탄해지는 동안 개인들이 대출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가장 이게 정부에서 잘못한 일일 수 있는데, 국민들, 그러니까 부동산의 체질을 약화시킨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는 전세 자금 대출. 이게 이명박 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 정권서부터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보면 한 4년 전까지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비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점점점 대출을 받더니 나중에 최근 들어서는, 최근은 아니지만 한 1년 전, 2년 전에는 한 5억씩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뭐 월세 내는 것보다 오히려 싸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빌렸지만 그 집에 빌라 살 사람이 아파트 가고 20평 살 사람이 30평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자금 받은 걸로다가 떼우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은행권에서는 나라에서 보증을 해줘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받은 게 은행은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전세금 반환이 안 돼서 못 내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출을 해준 은행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은행에서는 뭐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채권 추심을 하는 것 말고도 국가에서 그거 돈 띠끼는 걸 갖다가 아예 허그라든가 그런 데서 방지를 해가지고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허그 보증 쓰는 게 아니라 국가와 은행 간의 직접적인 그걸로 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리스크가 없는 대출을 해서 요번에 그 잔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주 신나서 대출을 많이 홍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했고, 저금리에 이용했지만 지금
6%까지 갔던 7%까지 갔던 그 엄청난 대출금을 갖다가 갚지를 못하는, 아니면 이자가 내가 100만 원 내던 게 2배, 3배까지 올라갔으니까 300만 원 내면은 일반 사람들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갖다 차지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전부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일단 대출 쪽만 해서 보더라도 체질이 약해졌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그 전세자금 내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엔 거꾸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평대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전세를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가야 되는데, 빌라로 가려니까 지금 또 뭔가 되게 불안해졌죠. 네, 되게 전세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시장 자체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전세자금 그쪽만 하더라도 상당히 떨어질 요인만 지금 남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지금 이만큼씩 떨어졌거든요. 2020년도 되면서. 물론 여기서 잠깐 반등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자리였냐?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 한문도 교수가 이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네들이 자료를 좀 이렇게 잘못 냈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일부러 허위로다가 조작해서 낸 통계 자료를 내거나, 그걸다가 지금 한문도 교수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놨는데, 그거 답변을 뭐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큰 맥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전세자금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전세하고 매매하고 가격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2020년서부터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 3월 지나면서부터 제가 아파트 가격 비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2020년 3월 이전에 저는 뭐 옆집에 있는 그 CU 사장님이 집값이 미쳤다고 그럴 때도 정상이라고 그랬죠. 집값이 정상이라고 말을 이렇게 다 했었는데, 3월 달이 지나면서부터 그때 임대차 3법, 2법이었죠, 그때는. 그게 되면서 전세값이 갑자기 치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매매가를 밀어 올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게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쪽이거든요. 뭐 뒤에 보시면은 반포자이도 그렇고, 반포하고, 이쪽은 이제 전세고, 이쪽은 매매가거든요. 그리고 30평 기준으로 했고,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2020년 지금 됐죠. 2020년 하반기서부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를 보시면 2020년이죠. 10월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반포자이도 마찬가지로 2020년 여기서부터 가격이 점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딱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여기 치솟았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평대가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 전세가 올라갔어요. 그게 매매가로다가 반영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형성이 됐었고, 지금 딱 2020년 가격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죠? 2020년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발바닥, 이건 거의 뭐 패닉이 왔었던 거죠. 집주인들이 패닉이 왔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래로 해서 뭐 증여를 했거나 상속을 했거나 뭐 그런 물건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시면 다 2020년도 가격에 가 있어요. 여기 반포자이도 보시면은 2020년 가격에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 가격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임대차 3법에서 일어났던 이 부작용 있죠. 이게 전세 가격이 지금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갱신을 했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렇게 올려받지 않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 꾸준히 오른 거예요. 이게 2006년도서부터 보면은 꾸준히 그냥 올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중으로 가격이 됐었고, 이게 정부가 개입한 거에 의해서 시장이 얼마나 교란됐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올라간 게 얘네들 가격을 받쳐줬었고, 이때 산 사람들이 지금 뭐 영끌이니 아니면은 뭐 마지막 꼭지를 잡았느니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간 거는 지금 다시 정상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 정상을 찾았다,
임대차 3법에 의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거품이 꺼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봐볼까요? 이게 지금 마포구 서대문구에 있는 그 매매하고 전세하고 그 가격 나와 있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지수기 때문에. 근데 전세는 보통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히 그냥 오르죠.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2006년, 7년도에 2006년, 7년도에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서 지금 한 20년까지, 여긴 19년까지밖에 없는데 20년까지 계속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도처럼, 해일처럼, 이렇게 너울처럼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크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가는 편이고 전세 가격은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파인대 있죠, 파인대.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마포는 영향을 받았고 전세도 좀 떨어지면서 영향을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갖고 여기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좀 받았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강남이에요. 강남구하고 서초구인데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이시죠. 전세까지. 그러니까 강남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 타격을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과 관련돼 있는 뭐 IT 쪽이라든가 뭐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땡겼거나 테헤란로 있는데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강서구거든요. 관악구하고 보시면 매매가가 올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올랐는데 얘네들은 서울 시내에 있다가 그러니까 강남이나 그런 데서 뭐 망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딸리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강서구 같은 데 가면 집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살 돈이면 그냥 그 돈은 남았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선 효과의 원조죠. 옛날엔 풍선 효과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꺼진 게 한 1년, 2년 뒤에 전세로 밀려나면서 이게 외곽으로 빠지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누르면 바로 올라가죠. 그죠? 한 2주 뒤면 강남 오르고 2주 뒤면 마포가 오르고 최근에 그것도 더 빨라지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뭐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 가격이 지역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은 또 다른 라인을 타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거는 크게 올랐다가 보합으로 갔다가 다시 크게 올랐다가 그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 상황이 어디냐면 2020년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떨어졌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경기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확 떨어졌는데 다시 경기는 V자로 올라왔어요. 근데 부동산은 V자로 올라왔다고 보기엔 좀 미진한데 어쨌든 그 상태로 해서 이 정도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보합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세가 비율하고 매매가 비율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서울 평균 전세가 비율은 5대5예요. 그죠? 지금 계신 데들 다 5대5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강남으로 가면 6대4가 간혹 있어요. 그죠? 워낙에 매매가가 올랐던 데들은 6대4로 해서 빠지는 데들이 있고 재건축으로 가면 7대3으로 가요. 집이 꽂으니까 주인은 가격이 높은데 이게 개발되면 비싼 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는 사람들은 여기 마포 요 바로 옆에 우성 아파트는 우성 아파트가 아니라 요 옆에 산호 아파트는 도란스를 놓고 컴퓨터를 켜야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220볼트가 안 돼서 110볼트로 다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저희 한 사람 친구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들은 7대3으로 다 비율이 맞아서 거의 포기 상태고 어차피 그런 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5대5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 5대5라는 숫자를 보시면은 갭 투자하기 좋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딱 20대하고 30대 20대는 부모님들이 조금 밀어줘서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20대도 많진 않아요. 요즘에
보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30대 애들이, 애들은 그런가? 네, 30대들이 지금 많이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집 하는데 30대가 산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지금 집을 사고 있지, 나머지 40대, 50대들은 간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와서 40대, 50대는 쉽게 집을 사지 않고 제가 여유가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약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예전에 경험을 좀 했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근데 지금 20대하고 30대들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못 잡은 가격만 보인 거예요. 예전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를 물론 이제 40, 50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파트 가격 오를 때, 이렇게 오르는 게 어딨냐고 막 미쳤다고 그러다가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지 왜 내려가냐고 막 또 발끈하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은 아까 2006년도, 7년도 사이에 2배로 뛰었다고 그랬잖아. 2006년도 초반쯤에 뭐 2억이 조금 안 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뭐 2000세대급 아파트 있으니까 태형 아파트 20평대가 그때는 아파트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20평대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마포에서 아파트 얼마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와서, 예, 그럼 30평대라고 30평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바뀐 게 한 2년, 3년 사이에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어차피 아현 뉴타운이 없었고, 구축밖에 없었고, 아현 뉴타운이 있던데 다 판자촌만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한 2억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1억 안팎,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 이건 실제로 제가 그 가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그 가격에 전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매매가도 형성됐던 게 딱 2007년 되면서 가격이 그때는 저도 그때 집을 샀거든요. 그때는 그 국민은행 들어가서 부동산 시세 보는 게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집을 산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아까 그래프 봤을 때,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가 아니라. 그죠? 이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 용산은 2008년도에 올랐거든요. 그때 용산은 특수로 다 올랐는데, 그 용산 부지 개발한다고. 그때 거기는 2, 3천이 문제가 아니라 2천, 4천 마구마구 올랐어요. 거기는 2억 8천 원 하던 아파트가 8, 9억을 갔으니까. 그게 용산 거는 여기 없겠죠? 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 타이밍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그 호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평균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2억 하던 게 4억을 갔는데, 평균. 근데 그게 조정을 받아서, 마포를 볼까요? 여기서 조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집주인들은.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요 정도 내려온 거, 지금 보시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3억 3천 정도까지 간 거야.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대략 생각을 해보면은 올라간 게 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3억 3천을 갔으면 올라간 거 대비 40%가 빠진 거고, 대략. 그리고 전체 가격 대비 20%가 빠진 거예요. 지금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좀 극단적이지 않고 미미하니까. 보시면 얘도 올라간 거 대비 대략 보시면은 엄청 올랐으니까. 저 앞에도 조금 더 올랐으니까 쟤는. 얘도 그 정도 빠졌다가, 그리고 얘도 그 정도 빠졌다가 또 올라갔죠. 얘는 더 빠졌네. 그죠? 여기가 더 빠진 이유는 이게 지수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금액으로다가 딱 떨어진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그렇고 금액도 더 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지만, 강남 살 거야 하고 했을 때 나 살래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네, 딴 데도 보시면은 아까 강서구 보여드렸지만 강서구도 꽤 많이 올랐었고 꽤 많이 빠졌었죠. 보합기간에서. 이게 금융위기도 버텨낸 애가 여기서 이거는 못 버티고 빠지잖아요. 그리고 강서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 오르고 호재가 안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이후에 전세로다가 들어갔던 그 2억, 3억씩 올려줬던 30평 기준으로 20평도 그때 거의 1억 5천, 2억 5천 사이 정도는 올려줬을 거예요.
그게 톡 하고 꺼진 거 보셨잖아요. 그게 꺼져서 2020년도 갔으면 딱 정상. 지금 이거 볼록하니까 마포로 합시다. 마포가 예쁘네. 지금 이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0% 정도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 초에 딱 가격 빠진 게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 거품이 아까 본 것처럼 한두 달 사이에 전세 가격 올라간 거하고 똑같이 떨어졌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갱신하면서 얘는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게 밑에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하고 있는 게 시세다 하고 우기면 위로 올라갔던 애들이 주인들이 그게 시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가격이 빠졌는데 지금 2020년에서 지금 조정받은 게 하나도 없이 저는 정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2020년도부터 서서히 조정받을 게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안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은 더 줄어들어서 돼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놀랬잖아요. 자라를 보고 놀랐는데 이번엔 소뚜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저는 부동산 브리핑 할 때 가격이 서서히 빠진다고 2, 3년에 걸쳐 3, 4년까지 서서히 빠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는 부동산에 영향을 안 주고 넘어가서 잘 모르는데 생산자 지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완전히 푹 갔다가 와서 마이너스 0.7을 갖다 기록했어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마이너스 0.7 기록한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IMF 때는 마이너스가 왔었는데, 그러면 이미 심각한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죠? 아무 상관없었어. 오히려 신나게 가격이 올랐었어. 근데 이번 타이밍에 우리가 위기가 올 차례가 이게 왔던 거는 다른 데서 왔고, 우리는 이 타임에 이게 여기서 부동산에서 여기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게 올 수 있다로 모든 게 실현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아까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이따만큼 있다고 그랬잖아요. 95% 정도, 뭐 퍼센트로 할 수 없지만 이만큼 있고 올라갈 거 이만큼 있다고 그랬는데, 이만큼의 그 가장 큰 문제로다가 시작될 수 있는 방아쇠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거의 뭐 보통 방아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딱 터지면은 간다 그건데, 지금은 방아쇠가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대포가 일단 새마을금고라고 저는 봐요. 뭐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한 달 전까지는 뉴스에 새마을금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달 전서부터 갑자기 새마을금고 얘기가 싹 사라지고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뉴스 기사를 다 믿질 않아요. 왜 안 믿냐면, 뉴스는 이제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작은 사실은 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는 다른데, 그 해석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서울만 지금 잠깐 오른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집값이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잠깐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 2022년 초반 이때서부터 잡거나 아니면은 올해 초 2023년 초반서부터 잡았으면 이게 오른 걸까요? 거의 수직 하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최근에 한 두 달, 세 달, 제가 2023년 1월 달에 유튜브 올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저도 약간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타이틀을, 썸네일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2022년 10월 달, 11월 달에 이 마포 요 근처에서 거래된 총량이 매매된 게 8개 매매됐어요. 두 달 동안. 두 달 각각 8개 매매됐어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갔는데 실거래가 신고된 게 한 17개인가 20몇 개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건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제가 2월 며칠 날인가 뭐 하여튼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예상을 해보니까 대략 한 3, 40개 되겠고, 그리고 4월 달 정도까지는 3월 달 정도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또 그때는 변수였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방송하고 있으면서도 올라갈 때였지만, 그거 직후에 뭔 생각을 했냐면은
손님이 좀 줄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마포 쪽에 있는 레미안 3차가 조금 20평대가 인기가 좋거든요. 아까 줄 서서 봤다는 거, 그걸 예를 들면은 그게 9억인가 8억에, 거긴 8억이 아니다. 거기는 9억 후반대인가 뭐 하나가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들이 이제, 막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막 나왔는데 그 중에 또 층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니까 다 보고 나서 사람들이 10억짜리를 또 사고 그 다음에 11억짜리가 나와 있고 12억짜리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 11억짜리를 제가 줄을 서서 봤었고 그리고 갑자기 12억짜리도 11억짜리가 팔리니까 12억짜리가 상태가 좋았거든요. 층도 좋고. 그래서 그게 덜컥 나가는 거예요. 딱 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지금은 또 11억, 10억 그렇게 또 팔려요. 잠깐 이게 그 타이밍이죠. 그리고 줄을 서서 집을 본다는 게 그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질나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또 몰아서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세입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집을 보면은 이게 반짝하고 오르는데 뉴스에서는 딱 요 구간만 잡아가지고 보면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송파 잠실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잠깐 0.1인가요? 0.1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올랐다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전체적인 걸로 기간을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가지고 이번에 한문도 교수가 뭐 그 통계 자료 자체가 좀 오류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기간을 잡거나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개만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가격이 같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2년도에 가격이 동일합니다라고 기사 타이틀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타이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기사가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를 끝까지 한번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올랐나 안 올랐나를 기간으로도 봐보고 그 전 자료도 봐보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낸 자료인가도 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면 한국은행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거면 통계청은 그런가? 아무튼 그런데 들어가서 다 자료를 끝까지 파보지 않으면은 기자들이 무슨 의도에서 이거를 썼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지방으로 가면은 이 신문사들 있죠. 그 신문사들이 다 기업들하고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줘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쁜 걸 써주면 걔는 영원히 거기다가 광고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대로 나오는 기사들도 있고, 아닌 기사들도 있지만, 지금 요즘에 최근, 제가 한 달 전서부터 새마을금고 얘기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또 방송하시는 분이, 한문도 교수가 했나 보다, 그것도. 요즘 그걸 많이 봐서. 네.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분양을 갖다가 지금 오피스텔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밀어놨단 말이야. 그렇게 밀어놨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올라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분양을 쳐버리면, 그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보단 분양할 수 있는 게 나아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광명에서 분양이 잘 됐다. 물론 이제 광명이라는 데가 되게 특수하고 지역적으로도 좋고 싹 바뀔 때고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로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좋긴 하지만 분양가가 싼 건 아닌데 다 분양이 잘 됐다는 거는 어떤 호재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달려들어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되는 건데 딱 요 구간에서 나오는 거죠. 기사를 다 믿으면 안 된다. 네. 기자들은 오히려 간혹 가다 보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관점일 수 있어요. 저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을 수 있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어느 방송 같은데 또 보면은 데이터 자료로다가 이렇게 분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출신이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껴맞춰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원인이 돼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원인이 됐건 그 결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에서 유추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예측을 할 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새마을 얘기. 제가 금융권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여의도에서도 손님들이 오고, 그리고 저기 뭐 시공사에서도 오고, 전 또 분양도 했기 때문에 분양팀에서도 오고, 뭐 대행사도 오고, 자산 쪽 관리하는 데서도 오고, 뭐 많이 오시는데, 얼마 전에 JP 모건도 왔다 갔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죠? 새마을 금고, 아, 좀 문제가 있나 보다. PF 대출 터질 수도 있지. 뭐, 원래 그렇게 하더라. 그 정도를 느끼고 있는데, 시공사,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당장 돈을 빌렸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떨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터질 거다. 이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게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큰 건물, 뭐 아시지만,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건물들도 그렇고, 지금 서울 시내에 크게 나왔던 부지들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뭐 이미 헐었든 안 헐었든, 뭐 지금 저희 근처에도 보면 비어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꽤 큰 건물인데 몇백억 하는 거. 그런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나왔냐 하면은, 내가 뭔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시행을 하자니 공사비 들어가지. 근데 공사비 들어갔다고 해서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지.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인해서 팔려고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경매 넘어가기 직전인 물건도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엄청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반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그 시공사 시행사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데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부업이죠. 대부업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빌려주는 걸 한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뭐 돈을 제대로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 브릿지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잠깐 이 순환시키는 용도로다가 쓸 수 있는 돈,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반환 전세자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IRR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자본 수익인가?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의 2배죠. 그래서, 4년 뒤구나, 4년 뒤. IRR을 25%를 갖다 맞춰가지고, 지금 얘네가 돈을 넣으면, 이게 4년 뒤에는 25%를 해서 원금의 100%를 지금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3군데를 성공을 하고 한 군데에서 빵꾸 하나도 원금은 찾는다라는 거고, 25%를 갖다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25%가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방법이 우리 원리금 균등 뭐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복잡해지고 돈 얼마 내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 돈을 처음에 얼마 내고 나중에 얼마 내고를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5%라는 거예요. 4년에 2배. 그거를 받아가겠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지금 땜빵을 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큰 건물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큰 부지들이 그러고 있고, 더 큰 사업장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있고, 지금 레고랜드 사태 한번 뚜껑 덮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뚜껑 덮고 있는 데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마을 쪽에서 가장 터지기 쉬운 걸로 같고, 새마을 금고가 지금 부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갖다 많이 충당을 해서 얼마래더라, 13종가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걸로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하더라 할 수 있어요. 원래 8조가 있었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만 해도 8조가 있었는데, 그 뒤에 3조가 빠져가지고 5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은 13조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13조가 언론에 나온 거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새마을 금고가 저기
단체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 개 단위 새마을금고당으로 돼 있고, 근데 거기서 또 맹점은 새마을금고도 지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점으로 돼서 법인으로 통합돼 있으면 5천만 원까지 밖에 통으로 내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여러 개 했다고 5천, 5천, 5천이 아니라 그냥 5천 하나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법인이 다른지 같은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지금 카피해 놓은 게 사라졌네. 어쨌든 이 새마을금고가 그 경영고시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별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새마을금고에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대출이 개인한테 많이 해줬나 아니면 기업한테 많이 해줬나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부분은 좀, 그러니까 3분의 2는 괜찮은데 3분의 1 정도가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개를 여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데들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종로인가 을지로, 종로 쪽인가 보다. 종로 쪽하고 명동 쪽에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 거기는 기업에 빌려준 게 뭐 거의 3배더라고요. 가계대출에. 그게 3천억 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빌려주고 그랬는데 4천억, 3천억. 근데 그게 최근 1년 사이에도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마을금고가 터졌다라고 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새마을금고에 입금을 해놓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가 터졌는지 이 새마을금고가 터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줄을 쓰겠죠. 그러면은 그거가 뉴스에 나올 거고 뉴스에 나오면 또 파급 효과가 크죠. 그럼 새마을금고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로 되는 거죠. 건전한 새마을금고와 건전하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그때 따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따질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정부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잘 덮잖아요. 일단 땡겨놓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을 벌잖아요. 그거를 잘한다고 해야 되죠. 네,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레고랜드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길 수는 있겠다. 그래서 한 달 전서부터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3개월 전인가 보니까 민주당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뭐 이렇게 공청회인가 뭐 그런 것도 한 기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잘하면은 새마을금고에서 뚜껑 덮고 넘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잘 넘어갔다. 별 문제 없이 갔다. 그렇게 보시면은 대출 연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업권별을 해서 은행, 저축은행, 상호, 여전사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거라서 이쪽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특히 저축은행 쪽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연두색이 저축은행인데 이게 아마 이 시기가 2012년 12년 말 그렇구나. 12년 말, 21년 말, 23년, 21년하고 지금 23년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2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엄청 늘었어요. 이건 연체율이에요.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연체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5%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10명한테, 20명한테 꿔줬는데 10명이 지금, 10명한테 꿔줬는데, 100명한테 5명이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체율이라는 게 3달 이상 밀리게 되면은 이게 채권을 회수하기 좀 힘든 상태가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3달이 넘어가면 거의 포기를 해요. 채권 추심하는 대로 넘겨버리든가 털어내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대출이 연체를 한번 그러니까 뭐 기업 연체가 됐건 개인 연체가 됐건 그런 식으로 연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렇게 가버려요. 지금 연체율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새마을금고는 일단 터진다로다가 지금 보고 있고요. 안 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6월 달 정도 터질 수 있고
그리고 6월 달을 넘긴다 하더라도 8월 이전에는 반드시 뭔 일이라도 일어날 만한 그런 사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개인 연체율과 이 연체되는 걸 보면 대출을 하는 데죠. 기업 연체율, 그리고 가계 연체율, 그러니까 개인 연체, 그리고 소상공인 연체, 그리고 또 뭐 PF 대출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연체들, 그런 연체가 지금 다 누적이 쌓이고 있거든요. 아까 뭐 5% 나온 것처럼 지금 카드 연체율, 카드 연체율까지 엄청난 지금 양이 지금 쌓여가면서 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소상공인 연체가 이제 개인 연체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개인 연체는 소상공인 연체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카드 연체도 마찬가지로 개인 연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체가 지속되다 보면 개인 연체 빵꾸가 되는 거고, 개인이 신용으로 빌리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카드로 돌려막기 하죠. 그러면 카드 연체도 늘어나는 거고, 지금 그게 이제 병행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시행 쪽, 시공 쪽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연체율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에서 금리를 떨궈놨잖아요. 미국보다.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뚜껑을 덮었다고 한 그 사태. 그거를 누가 감당했을까요?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겠죠. 근데 돈을 찍어내면 누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야지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뭐 한국은행에서 했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또 다시 은행들에다가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누적돼 있는 데미지가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뚜껑을 덮으면서 갈 수가 없는 사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 대출 이번에 100만 원씩 해준 것도 해줬죠. 계속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잡을 건데 계속 빵꾸 날 때마다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메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런데 지금 개인 연체 쪽을 이번에는 살펴볼게요. 새마을 그쪽 말고 개인 연체 쪽을 보면은 지금 사태가, 제가 이번에는 개인 연체가, 제가 은행 관련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개인 연체 쪽이 제일 심하게 이번에 박살이 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경매 물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디스코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경매 뜨는 물건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페이지에 보이는 개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옆으로 넘겨야지 보이고 경매 잘 뜨는 지역으로 가야지 보이고 그랬는데, 그때 빌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한 페이지 띄우면 몇 개가 보이고요. 약간 옆으로 옮기면은 많이 보여요. 왜 옆으로 옮기면 많이 보이냐면, 제가 아파트 중점적인 데 있기 때문에 지역이 거기서부터 떠가지고 별로 안 떠요. 근데 요번에 마레프도 24평대가 12억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두 개씩이라도. 근데 그게 작년 11월 달쯤에서 엄청나게 경매 물건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4, 5, 6월 달에 경매 물건이 또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를 만약에 이렇게 축소해서 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손님들 중에 그걸 보고 이게 매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뜨고 있어요. 지구도를 축소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강남 쪽은 좀 큰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다 경매 나올 정도로 힘든 사태로 간 건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적자가 지금 대외무역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가 쌓이면 몇 명이 실업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코로나가 기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 2주 정도 되다가 갑자기 택시비를 인상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하고 똑같이 집에 일찍 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집에 가서 등짝을 맞은 거죠. 엄마한테 맞든 와이프한테 맞든 지금 제정신이냐고, 택시비가 얼마 나왔냐고 등짝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역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걸 시도를 했다가 바로 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밤늦게 못 돌아다니겠구나 그러고 했더니, 지금 식당들이나 술집들 그런 데가 문을, 요즘에 최근에 가보셨나요? 밤에 몇 시에 문 닫는지? 10시 반에 마감을 쳐요.
그리고 11시 정도면은 다 나가야 돼요. 네, 9시 반이거든요. 아, 그건 식당 아니에요. 술집. 술집도 10시 반에 마감치고 11시에 나가라고 그럴 정도니까 지금 그럼 몇 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술집은 7시에 문 열잖아요. 6시에 문 여는 데는 아니잖아요. 7시에 열어서 뭐 11시까지 장사했다고 쳐도 한 4시간 한 건가요? 4시간 장사해가지고 월세를 내야 돼. 예, 네, 그죠? 그 전가는 괜찮군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한 달 반 전인가 전국에 있는 음식점, 식당이 20%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음식점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일단, 이제 여자들은 다 식당, 밥은 지을 줄 아니까. 근데 요즘 여자들은 밥을 못 지어요. 근데 예전 여자들은 밥은 지을 줄 아니까 식당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택시. 그리고 돈이 조금 있으면 화물.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식당은 문 닫고 있죠. 그리고 화물은 경기가 적자가 쌓여가지고 뭐 생산도 잘 안 해. 생산 지수도 떨어졌으니까. 그러고 있죠. 화물이 줄었어요. 제 지인들 보면은 화물 엄청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랐는데 손님이 없어서 지금 택시 잡기가 쉬워서 좋아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배달업 하는 사람들이 급여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채용이 돼가지고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입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민들이 떼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멀쩡한 직업 두고도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을 정도로 떼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업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지금 배민이나 뭐나 기타 해가지고 배달업 쪽에서도 채용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금액도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터지면 건설 경기 지금도 죽었죠. 근데 새마을금고 터지면 건설 경기 더 죽을 거예요. 그럼 건설 경기에 엮여 있는 철강, 시멘트, 거기다가 그 운송하는 그 레미콘이라든가 뭐 기타 화물들 가는 그런 차량들, 운송업체들, 그런 것까지 싹 다 죽을 거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 만드는 업체, 부동산, 그런 데도 다 죽겠죠? 그쪽도 생각하시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갈 수 있는 데들 생각해 보면은 있나요? 아이돌봄? 애들이 숫자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장 수입이 끊기면 3달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냐? 라고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수입 딱 끊기고 나서 3달 정도 지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세집을 들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 왕창 받았다고 그랬잖아. 양껏 받았거든요. 뭐 적게는 1억서부터 많게는 5억까지 받았으니까 양껏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100만 원 내던 거 3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던 거 60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그러면은 당장 수입이 끊기면은 월급만큼이 이자로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공고사하고 안 되거든요. 그 어지간히 받아서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 층이 다 날아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이미 경매물건 쌓인 거 있죠. 그 정도 쌓였는데 이게 뭐 하나라도 그 얇은 것들, 그 대출 쌓이는 거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나온 거 있죠. 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소상공인 대출 나왔던 게 계속 꾸준히 되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저도 받았는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4%, 6%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신용도가 나빠지면 6%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갖다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대출이 아마 많이 받으신 분들은 1억까지 받으셨을 거고, 적게 받으면 2천만 원 뭐 그렇게 받았을 건데, 1억 받으신 분들은 그 대출이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 거예요? 3배를 내고 있는 건데. 그게 쌓였죠? 거기다가 장사는 아까 더 안 되죠? 거기다가 막 그러면은 지금 한 방에 가버리면 나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빠질 거는 많은 것 같죠, 되게. 근데 올라갈 거 없죠. 네, 그렇게 보셔서 지금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격은 늦게 오셨으니까 20년 위로 올라갔던 건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거품이 빠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상가다 지금 2020년 가격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보합으로 갔어도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였고 그리고 심지어 3년을 유예해가지고 지금 와버렸어요. 금액이 임대차 3법으로 올라갔던 금액이 받쳐졌으니까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상가에서 유예되는 기간이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이번에 놀랄 때는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데 아까 올라간 금액에 샀던 사람들은 정신적 붕괴가 요번에 떨어진 것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가 거기에 있는 아파트 무슨 운양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찍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찍으니까 그때 왕창 샀어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전세가도 올라갔는데 지금 매매가가 전세가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붙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들어갈 사람일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가격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는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그 정도까지 일어나진 않겠지만 서울에서도 한 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까 멘탈 붕괴돼서 그 밑에 쪽에 찍힌 한두 명 보셨잖아요. 발바닥에 산 사람들. 그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놀라는 게 내가 전세가 비율 50%인데 지금까지는 정상이라고 문득 느낄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뭐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근데 5대 5인 상태에서 이게 줄어들면 세입자보다 자기가 적게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게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옛날에 책 발표할 때도 한번 했던 건데 사람들이 아까 그 풍선 효과 오는데 2년 걸린 게 지금 2주로 다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빨라졌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빨라졌는데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만나기 시작한 그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2년 전 정도? 그때서부터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나왔을 때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같이 짬뽕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보의 전달량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 어디 안 가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으로 다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맞춘 거는 확증 편향으로 그쪽으로 가 있고 틀린 거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게 있으면 그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못 잡은 게 있으면 안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 현상처럼 확증 편향 중독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가 만나는 이 시점서부터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인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폭락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폭락 왔던 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갑자기 확 떨어진 게 예전에는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게 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앉아서 휴대폰을 끌적거리고 있고 내가 관심이 없어도 유튜브는 유튜브가 다 듣고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얘기했잖아요. 네, 크롬에서 핸드폰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그게 떠요. 옛날에 크롬에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마이크가 있으면은 그 얘기가 들어가면 갑자기 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니까 개 사료라든가 개 장난감이 떴다는 그 영상이 옛날 게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게. 근데 유튜브도 제가 비슷하게 느껴요. 근데 이게 뭐 꼭은 아니죠.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를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당분간 하거나 뭘 했던 멘트가 있으면 그 뒤에 그 영상이 하나가 뜰 거예요. 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가 아니라 이걸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확증 편향을 일으키게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얘가 듣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나를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오르는 쪽으로 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기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간 쪽으로 가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쪽으로 가고 다 확증 편향으로 가게 됐고 거기다가 중독 현상도 일어났고
그거의 반증으로 사람들이 초조해하면서 지금 사이비 종교에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내피셜만 한번 해보는데, 사이비 종교 사기 그런 거 안 당할 것 같은데 요즘 더 당하고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임창정 나왔던 그 건도 보시면은 되게 일이 커진 게 자기네들끼리의 그거와 확증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사이비 같은 거잖아요. 폰지 사기라든가 그런 거는 다단계면서도 사이비성이 좀 껴있고, 네,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이게 맞으면서 그런 효과가 생겼는데, 요번에 한번 떨어진 게 절대 공유되지 않는 전세 정보가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지만 그거를 아주 편안하게 정보를 갖다 받아보게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세에 관심 있으면 전세가 유튜브에 떠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 관련된 게 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전파되고 있고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그 사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확증인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도 그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서부터 제가 오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집을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사라고, 물론 이제 저한테 물건을 맡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그거는 좀 많이는 아니어서 그분들은 여유 있게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이 아니시고 부동산이신 분들은 길을 막으셔도 돼요.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을 못 팔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중개사들은 이 손님하고 고객하고 그 물건지하고 그 사이에서 딱 조율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잖아요. 누구 편을 들 건 없어요. 근데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제 투자자적 입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적인 입장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중개 쪽을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단점이잖아요. 네,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저의 확증 편향이 집값이 떨어진다로 갔고, 그거의 근거를 찾고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지금 제가 드린 그런 말씀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빠뜨리고 안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고 보면은 올라갈 일이, 그러니까 제일 양호하게 보면 내가 금융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쭉 갈 테니까. 지금 올라갈 일은 없을 테니까. 심지어 금리도 이번에 한국은행 거기서 3.75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없고, 그리고 경기도 나아질 일이 없고, 지금 두 가지 안 얘기 드린 거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이걸 또 얘기하면 지루해지나? 세계 경제가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글로벌에서 블록으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죠. 엄청난 기회가. 누군가는 글로벌 시장 구축을 해놨던 사람은 지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망할 위기에 처한 거고, 블록으로다가 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은 그걸 잘하면은 내가 이놈한테 지고 있었는데 난 이걸로 해서 국내에서 짱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뭘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야. 해서 1등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 된 거야. 그 순간이 된 그런 엄청난 시기이고, 사회도 뭐 콘트라 TF 파동에 의하면은 우리가 10년짜리 주글라 파동만 봤지만, 콘트라 TF 파동으로 해서 큰 파동으로 보면 지금 수축 경제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이 수축이라는 그 사회로 바뀌고 있으면서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그 속에서 부가 개편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부동산만 띄워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고, 핸드폰이라는 애가, 스마트폰이라는 애가 우리를 얼마나 바꿀지 그냥 말만 있었지 몰랐는데, 옛날에 PC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뭐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거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격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몇 년 사이에 완전 바꿔놓는 그런 사태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기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드린 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근데 격정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단축된 거다. 그리고 저는 집값이 앞으로 또 2배를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요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곁다리로 조금 얘기 드리고, 아파트 값은 언제나 2배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마포에서 오른 거를 기준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가 2.8배 정도 올랐었어요. 최고 올랐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7억 정도에 분양됐으니까 30평대가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8배 올랐었고, 구축 아파트가 3.5배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포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5배 올랐어요. 네. 상록 아파트라고 있는데 정말 꽂아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 아니 산에 걸쳐가지고 길쭉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오솔길 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5배가 올랐어요. 2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6억대로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6억대로 가 있어도 얘는 3배 올라간 거예요. 구축 아파트가 왜 더 올랐었냐면 아까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분양가는 그때 낮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30평대가 7억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아파트들은 그 7억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받은 금액이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갖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1억을 만약에 낮아진 가격에 물건을 10억짜리를 9억에 산다. 그러면 내가 1억이 이득이냐? 라고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2억이 이득일 수도 있고 올라간 거에 따라서 만약에 3배가 올라갔다. 3배까지는 이제 힘든데 2배 올라갔다가 치면은 9억짜리가 지금 내가 들어가는 돈이 4억, 10억짜리니까 전세가 5억 있다 치고 4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 4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1억은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고 그러면 1억이 떨어졌을 뿐인데 나중에 올라놓고 2배가 올랐을 때 보면 1억에 2배이기 때문에 2억을 득을 보는 거예요. 오른 금액으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 1억을 싸게 사는 게 나중에는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게 2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일종의 레버리지죠,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2020년 가격으로 딱 정상가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아까 2030이라고 그랬잖아요. 30대 애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했고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연착륙을 시켜주겠다. 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부동산 연착륙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서 꼬꾸라 박히면 안 된다. 연착륙해야 된다. 그럼 연착륙의 대상자를 뭘로 잡았냐 이거죠. 2030으로 잡은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넣고 최초 주택을 갖다가 생애 최초 주택을 갖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금리적인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뭐 포장이 된 거죠. 지금 6%, 7% 갔던 그 금리가 지금 다시 4%로 와서 다른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 돼서 이걸 연착륙시키는 땔감으로 지금 쓰였고, 이거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연착륙이라고 했지 착륙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간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지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짧은 그 올라갈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예전 가격 대비로 투입됐던 그게 지금 부동산을 잠깐 연착륙시키는 그걸로 보시고 이 연착륙도 지금 만약에 그 아까 얘기했던 방아쇠들 수많은 방아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방아쇠 중에 하나만 틱 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 신용사회는 한 번 신용이 어긋나면 한 번에 무너져요. 근데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닐까요? 예. 그 스마트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돼서 엄청난 속도로다가 정보 전달이 될 거고 그렇게 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일반적인 뭐 1주택자, 2주택자 정도의 그런 서민들이 아니라 그런 서민들은 지금 많이 똑똑해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치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경험치가 쌓여요. 근데 이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적은 걸로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정보가 안 쌓여요.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돈을 내고 듣던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도 봐야지 내가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이걸 한 군데다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집을 사놓고 상가를 사놓고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아니면 주식에다 넣어놓고 아니면 저기 뭐 ETF를 하든지 뭐 다른 걸다가 넣어놓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쌓여요. 은행에서 나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상품이 그렇게 좋다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와서 이걸 한번 사면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이만큼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무사를 껴야지 돼요. 그죠? 제일 내가 돈을 벌었구나라고 느끼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세무사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들 세무사 한 명씩 있잖아요. 세무사를 끼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마포 서부법원이 있거든요. 거기 법원에 자주 가면 좋다라고 주변에 계신 부동산들과 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무슨 소리냐고 막 경악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까 요만큼 가진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만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돈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 가진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법률적인 소송이 생기고 금전적인 차익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소송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우영우 보셨잖아요. 우영우 두 번째 편인가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옷 찢어져가지고 파혼된 거 그 사람이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내는 얘기 있는데 거기서 잠깐 지나간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락시장이 있는데 땅이 몇백 평이 있는 몇천 평이 있는 사람인데 법률적인 문제를 내가 하면은 몇 건이 엄청 많은 일을 너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홀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소송이 걸린다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무사, 그 다음에 법무사, 거기서 돈 더 생기면 회계사, 그죠? 중개사는 여기에 다 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사자, 변호사도 물론 껴있죠. 네, 사자들, 그러니까 법을 알고 세법도 법이니까, 그죠? 민법도 법이고, 형법도 법이고, 다, 형법 빼놓고는 다 돈과 관련돼 있는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 시스템의 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들을 꼭 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잠깐 아이고 얘기가 튀었네. 어쨌든 법률적인 거 그거를 갖다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잠깐 이 법률적인 걸 왜 얘기했지? 돈 있는 사람들.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거에 많이 결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험치 얘기했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다주택자 주택 팔라고 할 때서부터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안 판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했고 그걸 세무사하고 상담했고 다 이미 지식이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이 쌓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다가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정 부분 많은 퍼센테이지가 해소가 됐을 거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번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강남에도 부동산이 했었고 강북에서도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부동산 할 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뭘 팔았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불안해서 난 뭘 사야 돼라고 오셔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북에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가져본 적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평균적으로 강북에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북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얘가 그냥
일부예요, 일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북에 계신 분들도 이제 화부패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진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앉게 되니까 움직여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사태가 생겼는데 저는 하락에다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에다 걸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스크가 오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팔마음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나이가 있으신데 팔마음 없으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 더 떨어지면 그때 증여 타이밍이니까 증여로 가보는 게 어떠냐. 아직 법무사 쪽에서 물어보니까 증여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여 쪽으로다가 해서 뭐 어차피 전세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 떨어질 테니까 증여로다 해서 생각해 보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면 매우 불친절한 사람을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는데 매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라는 게 있어서 오셔서 물건을 보면 그 시점에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는데 그 단지별로 가성비가 다를 수 있고 뭐 평형별로 가성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가성비가 다른 게 지금 시점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그때 가성비가 바뀐 걸로 해서 다시 평가가 나뉠 거예요. 지금 아파트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엄청 떨어졌어요. 왜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파트가 값어치를 재평가받는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거 특정 단지를 말하면 좀 그래서 그건 뺄게요. 어느 단지가 있고 어느 단지가 있었는데 둘 다 큰 단지였고 이 두 단지가 있었는데 둘 다 싸웠어요. 막 VS만 붙이면 싸우잖아요.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막 어느 단지가 좋을까요? 하면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데 VS 금지법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게시판에. 근데 얘네들이 그랬던 애고 실제로 가격도 비슷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쪽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이쪽은 특수직들이 살았어요. 뭐 그리고 이쪽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교가 큰 길을 건너야 돼요. 다 양쪽 다. 근데 여기는 학교 쪽도 다 관심이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전문직들이 좀 많이 살았고, 근데 VS로 하면은 맨날 싸우고 똑같이 가격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가격 평가를 받으면서 얘는 21억, 23억까지 호가 나오고 막 21억 뭐 그 정도에선 팔렸던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애인데 둘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는 뭐 거의 20억대에서 버텼어요. 19억. 근데 얘는 지금 16억까지 가 있거든요. 14억까지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지금 아파트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는 기간을, 검증받는 기간을 거쳤다. 그러면 이 검증받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장이 있을 때는 그 검증 대비 가성비로, 가성비는 사실 그 전에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지금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검토해서 가성비를 다시 평가해서 또 검증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쪽은 아직 그 분양가가 700만 원으로 이제 평당 700만 원 된다며요. 700만 원이 되고 나면은 내가 아까 얘기 드렸죠. 구축을 샀는데 3,500가 올랐고 신축을 샀는데 2,80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파트 가격하고 재개발 가격은 어떨 때는 같이 가고 어떨 때는 또 따로도 막 가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전세 사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는 매번 바뀌어요. 예전엔 전세가 더 부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2020년 돼서 보니까 집주인이 훨씬 더 부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 샀으면 다 인천, 부천 뭐 외곽으로 다 빠졌고 강서구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서구 가서 물건 사니까 강서구가 그때 느지막이 오르는 거고, 강서구를 특정해서 좀 그런데 뭐 다른 지역들이 좀 빠지는 데들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고,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고 마영성광 오르고 그다음에 마영성광에서 아파트가 있는 또 몇 군데 없잖아요.
마용성광 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밀려나서 가는 데들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가격이 움직이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고 EBS의 자본주의라는 그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 3년에 한 번씩은 재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게 제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1년에 10%씩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치는 거예요. 뭐냐면 편의점에서 이 물이 얼마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 물을 갖다 하나 사는데 이 물뿐만 아니라 제가 편의점 사장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집값이 미쳤다고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사장님 이 물건은 얼마 했고 1년 전에 얼마 했고 저 물건은 10년 전에 얼마 했고 뭐 1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얼마 했어요. 이건 얼마 했어요. 얼마 했어요. 1년에 물가가 몇 %씩 오르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15%씩 오르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씩 오른다고 치고 10년 지나면 2배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연배가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예전에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게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1억을 지금도 만져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현금으로 세봤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근데 누구나 통장에 10억을 또 깔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거의 다 됐는데 그때 대구은행 갔을 때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인사 담당자였는데 그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10억은 껌도 아니죠. 이재룡 보고 500억이 껌값이냐고 그랬는데 웃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EBS 자본주의 한 편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 거구나. 그리고 근본이제가 지나가서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 그거에 연계해서는 지금 또 아까 국제정세 얘기하다 잠깐 요건 빠뜨렸네. 글로벌이 지금 블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블록으로 바뀌면서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도 싸우고 러시아하고 미국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는데 이 구도에 따라서 그 뭐 워렌 버핏은 달러 본위제가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중국이 신용도가 없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계가 바뀌진 않지만 신용도 없는 화폐가 그 기축 통화로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진 않겠지만 지금 마치 바뀔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을 막 사들이고 있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세계가 이렇게 지금 불안해지고 수축으로다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차피 그렇다고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정부하는 저기 어디야? 무슨 아르헨티나인가? 아르헨티나 전문가 계시죠? 네.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물가가 뭐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2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금리가 2배.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찍어내는 게 많아서 계속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통계 자료는 아까 뉴스 기사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조금 중요하죠. 요거 집값이 오를 때 그 징조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전세가하고 매매가 5대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들어와야지 집값이 오를까를 해상도가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들어와야지 집값이 오를까를 보면은 지금 5대5인 상황에서는 갭 투자자들 안 들어와요. 아까 2030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갭 투자가 들어오려면은 대략 한 7, 80% 전세가 비율이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2012년, 15년 그 사이에 마포가 7, 80%가 됐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 투자자가 살려는 수요층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는 거잖아요. 5대5는 딱 절반인데 이 밑에는 안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요 위에는 요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절반을 보면은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안 들어왔어요. 이게 숫자가 요 위에 있는 일부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5대5일 때 들어온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7대3, 8대 3, 8대2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다주택자들이 많고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실입주자, 실거주자가 많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세가가 올라서 갭차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이라든가 그런 걸 풀어줬을 때 지금은 뭐 중과세도 아직 안 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건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급락을 하지만 또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지금 2030이 사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장을 몰라요. 제가 정상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정상가냐라는 거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정상가일까? 아니, 나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아. 많이 떨어졌다고 봐. 지금 무릎이라고 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근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겠죠.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들어가도 돼. 어차피 지방은 더 떨어졌으니까. 지방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 아예 나락으로 가서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군이 무너진 데들. 직장군이 무너졌다 살아난 데는 다시 가격이 반등했거든요. 근데 직장군이 무너져가지고 아예 지역이 흐물흐물해진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지금 가격이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도 돈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아까 대구만 해도 10억씩이 20년 전에 많았다니까요. 근데 무너진데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올라오는데 물론 계속 꾸준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어떻게든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올라왔다면 지금은 돈 없는 사람도 어차피 그럴 거 서울에다가 사놓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거든요, 일부. 근데 좀 커지면 연착륙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될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상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뭘 하냐면 어느 부동산이래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사라고 하면 사세요 하고 30만 원인가 가입비까지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짧은 사람까지 다 지금 모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아닌 때 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짧은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70% 아까 7, 80%의 대출 비율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시점에는 진짜 짧은 사람들 뭐 진짜 80%까지 가면 3억 가지고도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세 가격도 같이 깎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 5, 6억 취득세까지 하면은 한 5, 6억은 돼야지 보통 일반적인데 살 수 있는데 뭐 조금 급지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거에서 가격이 더 떨어진 시점에는 더 투입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팍 들어오면은 시장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닌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급등 시기에 문제가 제가 그 다음에 보합으로 가는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합으로 가는 기간이 과연 나올까?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네, 안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아까 보신 거에서 한번 떨어졌을 때 나온 게 보합으로 갔을 때 이 가격보다는 조금 높아요. 보통. 네, 이땐 패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과연 이 보합으로 가격 빠지는 게 지금 한 번 빠졌고 두 번 빠진 상태에서 또 올까?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나 그런 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래서 가격이 전세 가격이 더 안 받쳐주고 매매 가격이 더 빠지고 했던 것들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있을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해서 지금 경기도권에는 엄청난 물량이 뭐 2만 세대, 3만 세대가 지금 입주 대기 중이라며요. 그런 것들이 대기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은 당분간은 가격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전세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하락폭이 셀 수 있어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더 많이 오는 데가 더 많이 빠져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지 비율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비율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다만 아까 충격받는 직업군이 있는 데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격탄이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금융보다 자영업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업종 쪽으로 떨어지겠죠. 예, 강남은 많이 버틸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게. 근데 또 모르죠. 근데 지금 다 떨어지는 분위기에 강남에 그 입주 물량 많아져가지고 뭐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지방 세력이 서울로 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양가가 높아진 거 둘. 그러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주택들 가격이 낮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패닉 상태가 됐을 때 구입을 해두면은 기본적으로 자재값이 받쳐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싹 다 서울로다가 올라온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뭐 2030 생활계획에 의해서 3개의 거점 구역이 있잖아요. 업무 지역. 그 업무 구역 있는 데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게 이제 추천드리는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각각 다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투자는 본인들의 몫이고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할 일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가성비를 찾아서 마포 지역은 철저히 잘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을까요? 혹시? 네? 다 올라요, 서울이. 서울 지금 2배 안 오는 데 있어요? 그죠? 저는 비율로 봐요, 비율로. 서울 2배 안 오는 데 없고요. 다만 입지가 좋은 데는 아까 3,500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있으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냐를 물어보고 몇 년도에 집을 샀냐를 물어보면은, 그리고 얼마에 샀냐를 물어보면 지금 그 집 가격이 나와요. 비율로 보니까. 뭐 1.6배 1.8배 올랐을 때는 거기는 노원구가, 마포가 2배 올랐을 때 노원구가 1.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마포가 지금 이 정도인데 네가 어느 정도에 샀고 얼마에 샀냐? 그러면 그때 대비로 오른 시점 보고 1.6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가격 돼 있겠네.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오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일단 서울 지역이 대략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배가 올랐고,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특수 호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서울 시내 2배 다 올랐고, 그건 이제 평균이잖아요. 근데 내가 더 싸게 사는 거하고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건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가성비가 있는 물건과 가성비가 없는 물건, 그리고 주택 시장의 상승기가 끝날 때 사는 제일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게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물 상투 잡을 때는 그런 거 잡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입지가 제일 좋으면은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입지 좋고 아파트 브랜드인 거는 가격을 받긴 하던데, 워낙 전세가가 주상복합이 받쳐주다 보니까 잘만 사면 또 받쳐주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물에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투자할 때 조심하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20% 10억짜리면 2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거 이제 최대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반대급부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까 패닉으로 빠지면은 그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고 그 리치고에서 하는 사람은 20에서 45% 얘기하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45% 빠지면은 집주인들은 다 거지예요. 5대 5인데 45%가 빠지면 5%밖에 안 남아요. 이거 양도세 낼 필요 없지.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과연 시장이 될까요? 안 팔고 말지. 그래서 20% 정도는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원래도 빠졌던 금액대예요. 제가 다 거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퍼센테이지로. 금액으로 보면은 강남에 있는 물건이 뭐 3억이 빠지고 5억이 빠지고 갑자기 3억이 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30억짜리가 5억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강북에 있는 게 1, 2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뭐 3, 4억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기자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돈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퍼센테이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저층에 제일 싼 아파트,
제일 단지가 막 산꼭대기 있거나 여기서 제일 멀거나 한 그 아파트가 팔린 것과 제일 로얄층에 제일 뭐 입지가 좋은 단지 내에서도 뭐 해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하철까지도 10분 이상 차이 나잖아요, 도보로. 그리고 마포에 있는 이 마레프 같은 경우도 뭐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 이편한 신촌도 산꼭대기에 있는 것과 이 평지에 있는 거,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가격 차이가 그 높이 차이만 가지고도 1억이 나는데 저층 고층 로얄층 그거 가지고 차이가 나면 또 1억 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가격이 한 15억대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2억 차이 나게 그냥 기사 나오는 거잖아요. 마레프 기사 나올 때 맨날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가격 오른 것처럼 보이려면은 2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가격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면은 저 뒤에 있는 거 잡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격 올랐다 내렸다 나오는 거 있죠. 송파에서 몇 건이 과연 거래가 됐길래 플러스로 돌아섰냐를 보면은 아주 기간을 짧게 잡아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진짜 가격이 올랐냐. 그거를 누군가 좀 유리하게 쓴 면이 없지 않아 있냐. 그게 뭐 어느 쪽인지 모르죠. 뭐 분양하는 그 시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사실만 보고 접근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마음이 잘 안 흔들려요. 아, 3억이 떨어졌으면 사야 되나? 그러다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갑자기 조금 더 떨어질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올라갈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물건이 다 가격이 대략 이쯤 돼 있는 게 맞아 보여요.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보다 훨씬 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봐보세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 오른 거 여기 퍼센테이지 오른 거 보면은 비슷하게 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서울은 다 2배 올랐고요. 그리고 좋은 지역은 많이 올랐고 조금 덜 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단지를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황금성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네, 황금성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황금성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이주영 대표님, 늦게 오셨지만 질문 있나요?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